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는 원주시 흥업 소재 중천철학도서관입니다. 오늘 드디어 중천학당이란 제목으로 유튜브 방송을 겸한 중천철학도서관의 새로운 강좌, 대담식 강좌라서 이제 일문 토크라고 붙였는데요. 오늘 첫 번째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커다란 주제의 제목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뉴노멀 시대.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삶의 양식이 많이 바뀌었죠. 만나는 것도 힘들고, 악수도 못하고, 학교도 못 가고, 직장도 출근 안 하고 집에서 종종 하는 등등의 여태까지 있지 않았던, 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시대를 표현할 때 뉴노멀 시대라고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상당히 고민스럽죠. 그래서 오늘부터 5주 연속으로 5분의 전문가 선생님을 모시고 분야별로 다양한 주제.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오늘은 첫 번째로 이게 굉장히 작은 생명체죠. 생명체라고 부르면 좋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 인간의 인체에 들어와서 우리들을 이렇게 바꿔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작은 세계와 인간의 몸에 그리고 인간 사회의 몸과 몸들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변화를 일으켜 왔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살피는 시간을 첫 번째 이야기로 가져가 볼까 합니다. 자, 이 주제를 위해서 오늘 부산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강신익 교수님 모셨습니다. 자,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일어나셔서까지. 뭐 간단하게 선생님 먼저 스스로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강신익이라고 합니다. 원래 치과 의사 출신인데요. 지금은 치과 의사 일은 전혀 하지 않고요. 이빨 뽑다가 이빨 까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의학과 관련된 철학을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라고 하는 것과 제가 공부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연관이 있는 그런 얘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익숙하지 않은 이야기들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상식과 좀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상식과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면 굉장히 겁이 나는데 벌써 이제 올해 설 전후 때부터 이와 같은 상황이 시작이 됐고 조금 있으면 이제 1년이 가까이 다가가는, 지나게 되는데 이게 짧은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2번의 커다란 고비를 넘기기도 했고 그런데 오늘 아침 이제 뉴스를 보니까 유럽 지역도 그렇고 미주 지역도 그렇고 뭐 아프리카는 물론이고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오히려 제2차 확산이라고 하는 커다란 상황에 봉착해 있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가장 최초 발병 국가였던 중국 옆에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만 명 정도라고 하는, 사실 이게 우리가 언론에서 자주 그런 표현을 접하지 못해서 그렇지만 이거 기적 아닌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요, 질병의 역사를 보면요, 사실은 이 질병이 일상이었어요. 근데 그동안 우리가 한 100년 정도 사는 동안이 사실은 굉장히 예외적인 시절이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양상은 전혀 다르죠. 예전에 경험을 했던 것과 전혀 다른 양상이지만 어쨌든 간에 질병이 사실은 우리 역사상에서 항상 일상이었다는 사실들은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100년 동안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질병이 없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사실은 역사상 보게 되면 굉장히 큰 질병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봐도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뭐 일본 내염, 콜레라, 뭐 장티푸스 엄청나게 많은 질병을 겪었거든요. 특히 이제 6.25 전쟁을 겪으면서 그 질병이 전쟁의 피해와 더불어서 엄청나게 컸었죠. 그래서 보면은요,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문명과 더불어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수렵 채취 시기에는 그다지 이런 질병이 많지 않았다는, 오히려 거꾸로. 그러니까 그때는 소수의 인원들이 몰려다니면서 필요한 거를 섭취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악화될 그런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농경을 시작하면서부터 모여 살게 되죠. 그러면서 자연 정화가 안 돼요. 그때부터 이제 사실은 역병들이 돌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저도 어려서 설사를 달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때 생각해보면 그때 위생관념하고 지금의 위생관념은 어마어마하게 달라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위생 때문에 지금까지 지금 우리가 지난 얼마 동안 몇십 년 동안 질병 없는 삶을 살아왔던 거거든요. 네, 저기 제가 간단한 질문을 드렸는데 강의를 시작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그 호흡을 끊어가면서 해야지 앞에서 보시는 분들도 좋지만 그 방송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훨씬 더 이 인지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잠깐 이제 그 강의를 바로 시작하셨는데 제가 바로 드렸던 질문이 요거예요. 최초 발병, 그것도 인구 대국인 중국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2만 간 넘은 정도의 감염자 숫자를 갖고 있고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이 굉장히 적죠. 엄청 적죠. 예, 그래서 제가 기적이라고 불러도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사실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잘 모른다고 하는 게 맞는 말일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한 1년 동안 벌어진 사태를 보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은 엄청나게 잘 대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발병도 하기 전에 우리나라 발병도 되기 전에 벌써 진단키트를 개발했잖아요. 근데 그런 사전에 준비를 했던 거, 그다음에 모든 사람을 추적해서 검사를 하고 격리를 하고 했던 것,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IT 기술, 그러니까 스마트폰 앱 이런 것들이 세계 최강이잖아요, 우리가. 아마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이만큼 잘 통제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도 이 2020년 올해 보내고 있는 올해가 한강의 기적의 세 번째 버전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1960년대에 시작된 경제 발전의 부흥이고 두 번째는 몇 년 전에 있었던 민주주의가 성숙해가는 과정에서 있었던 그 촛불혁명이라고 보통 많이 불리죠. 이게 두 번째, 역사학자들은 그거를 미국의 독립선언, 프랑스 대혁명,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또 다른 형식의 민주주의 혁명이라고까지 평가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기적이 너무 자주 일어나서 그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 느낌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실제로 전 세계 학자들의 평가는 두 눈이 후둥그레질 정도로 정말 놀랍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데 첫 번째 것과는 달리 두 번째, 세 번째 것 같은 경우는 다른 한편으로 얘기를 하면은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혁명이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의미 있을 것 같은데, 자, 제가 말을 많이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이런 주제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의학의 차원에서 먼저 말씀을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 주신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몸의 경계와 소통, 코로나19 이후의 생물 문화적 삶. 조금 어려운데 아까 이제 질병 문제부터 이야기를 하셨는데 먼저 대략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이 주제에 관한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그리고 궁금한 것들을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누고 또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예. 먼저 제목부터 시작해 볼까요? 몸의 경계와 소통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몸의 경계가 새로 생겼죠. 마스크라는 경계가 하나 새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통을 죽일 수가 없어요. 소통하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그건 소통이에요. 언택트라고 그러지만 그것도 다른 의미의 소통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보가 교류되지 않으면 그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질병을 통제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의미의 접촉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정보의 교류, 또 어떤 그 서로 간의 어떤 고통의 공감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의 비교적 성공적인 그런 사례가. 그래서 그 몸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런 건 좀 이렇게 좀 강의가 되니까 곤란하지만 의학을 사례를 들어서 좀 말씀드려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경계라고 하는 것을 의학에서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가? 철학 도서관이니까요. 철학적인 그런 얘기를 좀 해볼 거고요. 그래서 그 뒤에 붙어 있는 부제가 코로나19 이후의 생물 문화적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생명체 아닙니까? 우리는 동물이에요. 동물이 분명히 동물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한 가지를 더 얹었죠. 문화적 삶을 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생물적인 삶, 생명체로서의 삶, 그다음에 문화적인 삶이 인간 같은 경우에는 이어져 있다, 연속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다른 동물들은 그것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렇지만 인간은 그 경계를 넘어서서 그걸 둘을 섞고 있다. 그래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 이것 말고 다른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질병들을 앓고 경험하고 하는 것들은 바로 그 경계를 왔다 갔다 하는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잡은 겁니다. 그래서 경계와 소통, 그다음에 생물 문화적인 삶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은 질병은 우리 일상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역사를 봐도 굉장히 엄청난 질병사들이 많습니다. 질병이 엄청나게 많아요. 전쟁은 기본적으로 세계대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요. 20세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모든 전쟁에서는 총칼에 의한 사망보다는 질병에 의한 사망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20세기 들어와서 그게 좀 조금 달라지고 있었거든요. 뭐 그랬고요. 가장 가까이 경험할 수 있는 건 가장 크게 기억하는 거는 우리가 유럽의 패스트죠.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 질병들은 우리 동아시아 역사에는 잘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긴 합니다만 어쨌든 유럽의 사례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거였거든요. 또 한 가지 사례는 뭐 있는가 하면요. 그 유럽인이 아메리카를 들어가잖아요. 정복하잖아요. 그랬을 때 스페인의 그 정복자들의 군대가 수백 명에 불과했거든요. 그런데 마야 같은 데 가서는 수십만 명의 인구가 이런 가진 곳을 그냥 다 정복을 해버려요. 근데 그게 총칼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질병이었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우리 천연두 두창이 그랬었는데, 근데 그렇게 역사하고 질병이 막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메리카의 그 토착 그 종교가 무너져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신념체계까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이제 그런 사례가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가까이는요, 1918년도에 스페인 독감입니다. 스페인 독감은 전 세계적으로 뭐 사람에 따라 다른데 보통 한 4천만 명에서 5천만 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때는 이제 1차 세계대전 말기거든요.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우리는 역사를 제가 보니까 그 스페인 독감에 대한 공부를 별로 안 했어요, 우리가. 그게 우리가 이런 2차 코로나를 겪는 그런 하나의 작은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의학은 성공의 역사여만 했어요, 의학사는. 그래서 의학사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등한시한 역사입니다. 그게.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명이 죽었다 그러면 그게 보통 일입니까? 조선에도 있었어요, 조선에도. 그때 이제 일제 때 아닙니까? 일제 때인데 조선 총독부 기록을 보면은 조선에서만 14만 명이 죽어요. 14만 명이 죽어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있었던 3.1운동의 어떤 원인이었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건 말고도요, 조선시대 그 조선 왕조 실록을 보게 되면 역병은 뭐 일상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해는 그 적은 인구 중에서 10만 명 이상 죽은 그런 그 기록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았다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질병의 역사고, 그래서 지금 20세기 들어와서 한 100년 동안은 소독이니 무슨 항생제니 하는 것들을 통해서 최소한도 박테리아는 상당 부분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에 의한 것도, 박테리아랑 바이러스 다른 거잖아요. 바이러스에 의한 것도 예를 들면 천연두, 두창 같은 경우는 1960년대 이후에 새로운 환자가 없죠. 그래서 그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제 우리 전염병 끝났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1960년대예요. 불과 한 50년 전이에요. 5, 60년 전입니다. 근데 웬걸? 새로운 질병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미생물과 인간 간의 관계가 변화하는 양상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가 처음에는 익숙치 않을 때는 이 질병이 막 퍼져요. 많이 퍼지다가 그 다음에 얘네들도 이제 전략을 개발합니다. 어떤 전략을 개발하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마스크 쓰고 손 씻잖아요.
이러면 전파가 잘 안 되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면 그 바이러스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바이러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기를 최대한도로 번식시키는 게 얘네들은 방향이거든, 지향점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손 씻고 마스크 하니까 잘 안 퍼져나가요. 근데 사람들이 막 퍼트려 나갈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냥 자기 아무 전략을 가지지 않아도 그냥 막 퍼져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죽어도 관계가 없어요, 얘네들은. 미생물 입장에서는. 많이 퍼지니까. 그런데 손 씻고 이 마스크 하잖아요. 그러면은, 퍼지지를 않아요. 퍼지지를 않으니까 어쨌든 간에 자기 생명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안 죽여요. 그래서 이게 약독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번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도 이런 연구 결과가 최근에 얼마 전에 발표된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했을 때 전파를 방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약독화에 영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유병률도 낮지만 사망한 사람들 수도 굉장히 적잖아요. 그게 우리가 서양 사람들은 마스크하고 동아시아인들이 무슨 강압적이고 어쩌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과학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계를 새로 만들고 그 관계를 새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사실은 의학적인 반성을 의학적인 여러 가지 현상들을 철학적으로 반성하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얘기였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의학계에서 이런 정도까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요. 그래서 질병의 역사는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조금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될 수가 있는데 그 생명 현상을 설명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진화예요. 지금 말씀드린 게 진화죠. 미생물이 진화하는 거예요. 미생물과 인간의 관계가 진화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미생물과 인간 간의 군비 경쟁이라고도 흔히 얘기하거든요. 군비 경쟁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항생제를 개발하고 소독제를 개발하면 이 미생물들도 그에 따라서 변화해 나갑니다. 근데 얘네들은 예를 들면 세균 같은 경우는 한 세대가 보통 한 20분이래요. 인간은 한 25년쯤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대가 엄청 짧기 때문에 엄청나게 빨리 진화할 수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래서 그 진화의 관점이 하나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인지는 넘어가고요. 한 면역입니다. 면역. 우리 면역을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면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도 조금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면역을 강화해야 된다는 생각. 면역력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면역은 강하고 약한 게 아니거든요. 왜냐? 면역은 적절해야 되는 거지 강하고 약한 게 아니에요. 강하면 문제가 또 생깁니다. 한 사례를 말씀드려 볼게요. 1918년도에 스페인 독감의 사례는 지금하고 많이 달라요. 지금은 취약층이 있죠. 노약자들이 주로 걸리잖아요. 이때 거꾸로예요.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 걸려요. 그래서 한 1주, 2주 앓다가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그러다가 한 1년, 2년 만에 사라져버려요, 완전히. 이게 스페인 독감의 사례거든요. 근데 그때 젊은 사람들이 걸려서 다 죽었던 거는 의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이제 전문 용어 나옵니다. 좀 어려워요. 사이토크롬 스톰이라고 그래요. 사이토크롬 폭풍. 그러니까 면역계가 지나치게 강한 거예요. 들어오니까 얘를 한꺼번에 팍 공격을 해요. 근데 이 면역계가 얘네들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내 몸까지 공격해버리는 거죠. 최근에도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강하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스페인 독감의 경우는 면역이 지나치게 강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과 우리 생명체와의 관계, 새로운 관계, 적절한 관계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강하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면역은 강하다, 약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런 말씀을 이제 드려봅니다. 이제 그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게 면역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인 것과 많이 관계가 됩니다. 역이라고 그러잖아요. 역. 한자 보시면 역 그러면은 질병의 역 있잖아요. 질병의 역 이게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뭐예요? 뭐죠? 뭐 군역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담을 지는 게 있잖아요. 군역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우리 뭐라 그러죠? 그 군대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노동력을 이제 차출하는 거 그런 것도 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질병의 부담과 그런 그 공공적인 그 서비스에
나를 공유하는 것과 같은 오리진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병이라고 했을 때 그거는 이제 병에 대한 것이지만 역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다. 그래서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한글은 둘 다 면역이죠. 예를 들어서 부역을 면하는 것도 면역이고요. 병에서 면제되는 것도 면역입니다. 근데 한자는 좀 다르죠. 그렇지만 그것은 오리진이 비슷하다. 근데 이거는 이제 한자에서는 그게 정확히 안 나타나지만 서양 말에서는 이게 일찍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역이라고 하는 것은 서양 말로는 무누스라고 그러는데요. 이 무누스라고 하는 것의 원래 의미는 아주 복잡해요. 우리는 좋은 것, 나쁜 걸 구분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고대 로마 같은 경우에는요, 역이라고 하는 게 공공 서비스라고 하는 게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선물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고, 병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거 보게 되면 신의 역할이 아주 복잡하죠. 다단하죠. 우리 기준으로 좋고 나쁘고가 구분이 안 되죠. 선악이 섞여 있지 않습니까? 아마? 여기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고대 로마에서 면역을 얻었다. 그러면은 그거는 내 노동력을 공급하지 않아도 돼요. 군대 안 가도 돼요. 그 대신에 보호도 받지 못해요. 이런 이중적인 의미가 있었던 거거든요. 철학적으로. 그래서 이걸 이제 최근에 그 이태리의 로베르토 에스포지토라고 하는 철학자가 그거를 이렇게 정리를 해냅니다. 그래서 뭐 커뮤니타스, 이뮤니타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뮤는 면역이죠. 커뮤니타스는 공역이에요, 공역. 면역은 역에서 면제되는 거지만 공역은 역을 함께 지는 거죠. 그러니까 부담을 함께 하는 겁니다. 그 부담이라는 것이 공공 서비스에 관계된 부담도 있고 질병에 대한 부담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같이 섞여 있었던 거죠. 모호하게. 근데 이거는 그것이 분리가 되니까 우리는 전혀 다른 걸로 생각을 합니다만 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한번 되살려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역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공역이라고 하는 개념을 더 중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같이 나누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밖에 나가보면 마스크 안 쓴 사람 찾아보기 힘들죠. 이런 나라가 없을 거예요, 아마. 제가 제 아들놈이 체코에 살거든요. 프라하에 사는데, 거기는 막 지금 엄청나게 또 퍼지고 있잖아요. 밖에 나가도 마스크 쓴 사람이 없대요. 이게 참 자유를 한다 그러고 무슨 이건 음모론을 믿고 막 이런데요. 그래서 빌 게이츠가 돈 벌라 그런다 뭐 이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개념이 다른 거죠, 완전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김수진 교수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한민국이 잘 적응할 수 있었던 것은 아주 복합적으로 생물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겪었던 역사적인 경험, 민주주의의 경험도 굉장히 중요한 거였고 공동체로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우리 민족은 국난 극복이 취미라고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 예를 들면 IMF 같은 것도 그랬고요. 태안 앞바다에 기름 흘렀을 때 그 수백만 명이 가서 바위 닦는 거 보세요. 어디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IMF 때도 제가 영국에 있었는데 그때 영국 사람들이 굉장히 의아하더라고요. 근무호기 운동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강점, 우리의 역사적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고통도 있지만 또 그것을 겪어내면서 우리 몸속에 체화된 그런 역사적 경험, 그것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생물 문화적인 현상과 연결된 거다. 우리는 생물 문화적인 현상으로 경험하고 있다는 거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제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은요. 우리 동아시아 전통에서는요. 우리는 보통 의라고 그러잖아요. 의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이게 의라는 말을 풀어보면요. 이 안에 화살이 들어가 있고요. 옆에 청이 있어요. 그다음에 밑에 뭐냐면 술이에요. 술유자예요. 그러니까 화살 맞고 창 찔리는 걸 갖다가 술이라고 하는 건 술은 이제 약의 대명사거든요. 약을 통해서 치유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또 한 가지 뭐냐면 이 같은 글자인데요. 뭐냐면 술 대신에 무당 무자가 들어가 있는 글자도 의자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은 의자예요. 그러니까 무당이라는 이것은 어떤 뭐랄까요, 초자연적인 현상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그 전통에서는 의라고 하는 말이 우리는 보통 병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전통에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병을 치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소의는 의병, 병을 치료한다. 그다음에 중의, 보통 의사는 뭐냐? 의인, 사람을 치료한다. 거고요. 대의, 큰 의사는 의국, 나라를 치유한다는 거예요. 우리 전통에 있는 겁니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역사상에서 질병이 일상인 삶을 살아왔다, 우리 조상들이. 그리고 한 100년 동안 그것이 비교적 뜸했던 시절을 살아왔지만 다시 이제 예전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그런 질병의 관계는, 특히 역병의 관계는 진화의 관계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에 존재하는 다른 생명체들과 인간 간의 관계들이 새로 만들어지는 그런 진화의 관계고, 그것을 면역으로 설명하는데, 그것은 그 부담이라는 것은 개체 또는 개인에게만 쥐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민족은 비교적 지금까지는 잘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 잘하고 있는 것은 우리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의 전통, 이것이 이어진 거 아니냐, 뭐 이런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럴 때는 박수를. 뭐 제가 정리를 하려고 열심히 메모를 했는데 직접 선생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셔서, 근데 또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제가 듣다 보니까 좀 귀에 솔깃한 몇 가지 이야기들이 들린 게 있어요. 근데 아마도 이 플로어에 계신 분들도 똑같이, 혹은 이제 방송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식을 위배하는 얘기. 첫 번째가 이거인 것 같아요. 면역력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면역이 강하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스페인 독감 상황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얘기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예, 이제 이거는 스페인 독감 사례가 있고, 우리 일상의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아토피 많이 걸리잖아요, 아이들이 요즘 최근에서. 이제 아토피가 많이 걸리는 이유를 이제 아주 명확하게 규명된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주목받는 설이 뭐냐면요, 위생가설이에요. 너무 깨끗하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깨끗하게 지내는 아이들이 아토피가 많이 걸린다는 거고, 실제로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러면 좀 집을 좀 청소도 가끔 하고, 애들이 땅바닥에 좀 뒹굴고, 그다음에 이 마른 땅이라든가 그렇죠. 흙을 밟고 이런 맞습니다. 행동들을 옛날에는 수도 없이 했는데 맞습니다. 안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있고, 또 한 가지 기생충 가설이에요. 여기 어르신들은 어렸을 때 다 경험 있죠. 그 변봉투 가지고 왔던 경험 있잖아요. 그러면 반에서 반 이상이 다 기생충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기생충하고 면역계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토피가 적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토피라는 건 뭐냐면 면역이 너무 강해서 그 공격하지 말아야 될 내 세포를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다른 많은 그런 것들, 지저분한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 면역계가 훈련을 받으면 얘가 어느 정도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거든요. 근데 그런 경험을 못 했던 거예요, 요즘에 어른들. 그러니까 지나치게 예민해져서 면역계가, 그래서 내 피부 세포를 공격해서 아토피가 생긴다. 대충 살아야 되겠네요. 그래서 김시정 교수하고 나온 오랫동안 친구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지저분하게 사는지 알아요. 제가 그 강신익 교수님 그 오피스텔 계실 때 여러 번 가서 잤는데 굉장히 깨끗했거든요. 혼자 쓰시는, 기거하시는 방으로 보면은 상당히 깨끗한 편이었는데, 근데 이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이 도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요즘 자라나는 세대들, 깨끗한 병원에서 태어나고, 그 다음에 집 정말 깨끗하게, 그리고 더군다나 세탁기 돌릴 때 거기다가 또 표백제까지 집어넣고 뭐 염소 들어간 성분 가지고 뭐 살균하고 별걸 다 하다 보니까 우리 몸이, 그러니까 저항력을 길러주는 게 아니라 네. 뭔가 들어올 기회 자체를 차단해 버리기 때문에 맞아요. 오히려 몸속에서 맞아요.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저항력이라면 적응력. 그러니까는 그 의학의 표어를 바꿔야 되겠네요. 네, 맞아요. 적당히. 적당히. 뭐든 적당하게 좋다. 그래서 요즘 보면은 뭐 어디 의료 광고들 보면 면역력 키워준다는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면역 전공자들, 저 같은 주장하는 사람들 많아요. 적지 않아요.
근데 일반인들에게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세계관과 비슷해요.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 한번 코로나 대응하는 게 지자체마다 좀 다르잖아요. 대구가 문제가 생겼잖아요. 경북도 문제가 생겼잖아요. 경북 도지사가 기자회견 하는데 여기 표를 달고 나왔어요. 무슨 표를 달고 있는지 아세요? 못 봤습니다. 코로나19 박살. 박살. 우리 군대 때 초전 박사였잖아요. 네. 그런 거예요. 이걸 박살내자는 거거든요. 이거는 완전히 적대적인 사유 양식이잖아요. 근데 질병은 그렇게 적대적인 사유 양식 가지고는 해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질병을 그런 식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은 그거는 오산이죠. 제가 강신익 교수님 만날 때마다 초창기에 이제 의학 부분을 배울 때 제가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강신익 교수님이 저한테 처음 들려준 얘기가 네 몸속에 들어있는 박테리아와 세균의 숫자가 얼마인지 아느냐. 그러니까 제 몸 자체가 아무리 깨끗하고 제가 조심하고 뭐 씻어 먹고 한다고 하더라도 제 몸 자체가 하나의 생태계로서 온갖 박테리아와 세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내 몸속에서 나와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의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 거지 내 몸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만든 것 빼놓고 다 죽이려고 한다고 해서 내가 건강해지는 게 아니다. 예를 들면 소화하는 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그런 얘기들을 여기저기서 하더라고요. 뭐냐면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말을 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내 유전자를 가진 내 몸의 세포보다도 내 몸에 붙어 살고 있는 미생물의 수를 주면 한 10배쯤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입에도 있고요. 피부에도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장내 세균들도 엄청나게 많고요. 근데 얘네들이 나름대로 거기서 적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장내 세균을 다 없애버린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섬유질 소화를 분리를 못 하거든요. 얘네들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서울대 어떤 교수님도 한 분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던데 방송에서 프로바이오틱이라고 들어보셨죠? 프로바이오틱. 세균을 먹는 거예요. 세균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건 서울대 의대 교수가 한 얘기예요. 내가 한 얘기 아니라. 특정한 사람의 변을 먹어요. 그래서 질병을 치료하는 사례가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사유 양식이 변하고 있는 거거든요. 생태적 사유 양식으로 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아와 비아의 뭐 투쟁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까지 주류의 이제 사유 양식이었다면 이제는 그것이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관계가 이제 미래가 된다는 겁니다. 네, 이 말씀 들으니까 저도 생각나는 게 한 몇 개월 전부터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본격적인 갱년기 증상들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어나고 나니까 아침에 뼈마디가 막 붓고 아프기 시작해요. 그래서 둘이 협의를 해가지고 아침 식단을 바꿨습니다. 단호박, 그 다음에 고구마, 그 다음에 양배추 등등의 야채, 그 다음에 이제 계란 프라이 해가지고 또 사과랑 토마토 넣어서 갈아가지고 주스를 이렇게 해서 먹은 지 한 3일 지나니까 제가 놀라운 걸 봤어요. 변 색깔이 바뀌더라고요. 틀리죠. 고전에는 거무튀튀한 게 나오다가 약간 노란색에 그래도 그걸 딱 보는 순간 갑자기 우리 애 낳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기저귀 갈 때마다 집사람이랑 저랑 똥 보고 환호성을 질렀거든요. 황금색 똥을 넣는 아이 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저희 집에서 이제 애완견이랑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데 얘가 저희 집에 들어온 지 몇 달 만에 죽을 뻔했어요. 가망이 없다. 그런데 유일한 치료가 하나 있다. 이 질병을 앓았던 개의 변을 처리해서 만든 게 있는데 그거를 이 강아지한테 주입해서 하면은 한 20, 30% 정도 생존을 기대해 볼 수 있다. 해가지고 굉장히 비싼 비용이었는데 그걸 했더니 살아났습니다. 그 말씀하신 사례랑 똑같은 것 같아요. 비싼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 미운 놈이 있다고 맨날 미워하고 그러면은 그럼 오래 못 살아요. 네. 자, 아마도 면역과 관련된 얘기. 그러니까 면역력이 강하다가 아니라 내가 어떤 힘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바이러스와 세균과
나의 관계, 이 공생의 관계가 얼마나 적당하게 잘 타협하고 조절되고 유지되느냐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 있지, 걔를 죽이려고 하는 것도 안 되고 사고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요 차원은 우리의 상식에 좀 바꿔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가요. 네. 이 K방역이라고 하는 용어가 이제 국제 공식 용어가 됐습니다. 이 용어와 더불어서 서구 유럽 사회의 수많은 학자들의 반응이, 첫 번째가 너희들은 독재 혹은 통제 이런 것들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우리는 자유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방식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 대치구도로 이야기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논의가 조금 있었죠. 그런데 강신익 교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거는 문제 제기 자체를 잘못된 방식으로 제기한 거다. 맞습니다. 요지가 그겁니다. 무슨 얘기냐? 역의 문제에서 역자를 이제 두 가지로 설명을 하셨잖아요. 이 면역할 때의 역자도 있지만 부역할 때의 역자, 이 두 가지 다 퍼블릭한 방식으로, 즉 모두가 공적으로 부담을 져야 되는 사안이다라고 하는 인식의 틀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다. 자, 이 얘기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감염병의 문제는 결코 개체의 문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 혹은 인류종 전체의 문제인데, 개인의 자유라고 하는 논의 자체가 사실은 그릇된 설정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컨대 일본도 그렇고 어떤 나라에서도 그렇고 내가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때 마치 그거는 네가 방역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야 라고 하는 방식으로 자기 스스로 책임을 지려고 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려고 하는 이런 방식의 것들이 종종 일어나는데, 이거 자체가 상당히 그릇된 거다. 왜? 집단 감염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기본적으로 집단적인 차원에서 봐야 된다. 이런 의미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예를 들면 과거의 역병 사례를 보면요. 예를 들면 그 중세 유럽의 페스트가 유행했을 때 우리가 잘하는, 인간들이 잘하는 게 뭐냐면 그 나쁜 놈을 하나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주로 거기 걸려들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걸려들어서 유대인들을 학대하는, 유대인들이 퍼뜨렸다고 하는 그런 생각. 지금 트럼프가 중국에서 나왔다고 얘기하는 거 비슷한 거죠. 중국과의 대립각을 세우는데 이 질병을 이용하는 것과 비슷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건 역병이 아닙니다만 관동 대지진 때 일본 놈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 그래서 조선인들을 학살했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문제를 자기들끼리 풀지 않고 외부에 적을 만들어서 그걸 공격하는 그런 방식으로 인류가 해왔던 거죠. 이 질병에 대해서 똑같이 그리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병은 우리가 최대한도로 위생 규칙을 지키고 해야 되지만, 위생 규칙을 지킨다고 해서 내가 적을 퇴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 퇴치라고 하는 말은 전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질병을 퇴치하는 게 아니라 질병을 길들이는 거죠. 질병을 길들여서 나한테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나한테라기보다는 우리한테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우리 같이 질병을 길들이는 것. 지금까지는 우리가 잘 길들이고 있다는 거죠. 유럽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처음부터 막 퍼져 나가자마자 다 막아버렸잖아요. 럭다운 해버렸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제대로 못 잡았잖아요. 그게 바로 그런 사회 양식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김수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라고 하는 개념은 역사상 보면 아주 최근의 일이거든요. 불과 몇백 년 안 되는 개념이에요. 자유라는 개념은. 그건 또 소위 말하는 자본주의와 관련돼 있거든요. 자유라고 하는 개념이 주어져야 노동력을 사고 팔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개인의 노동력으로 되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 개념이 같이 들어가면서 자유 개념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자기들 역사에서조차도, 유럽인들 역사에서조차도 굉장히 최근의 일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강길익 교수님의 강의도 들어봤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특징이 될 만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겠지만, 이 강좌가 진행되기 전에 먼저 강의를 하신 선생님께 7개의 질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요러한 질문들을 해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나눠드린 자료에도 7문 7답이라는 형식으로 이제 그 프린트물 안에 들어있는데, 요거는 제가 준비한 질문이 아니라
직접 이제 스스로 제기하신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들의 포인트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그리고 이제 강신익 교수님께서 들려주셨던 이야기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와 우리가 서로 어떻게 생물학적이고 과학적인 차원에서 길들여지고 있는가, 혹은 서로를 길들였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 부제가 어떻게 살 것인가잖아요. 이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길들여지고 있는가라는 문제가 초점이 될 것 같아요. 이 길들여진 방식대로 우리가 살지 아니하면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삶의 양식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새로운 일상이 도래했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질문 7답 부분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길들여지고 있고, 이 길들여진 부분을 어떤 식으로 잘 유지하거나 발전시킴으로써 우리의 삶이 보다 건강하고 더 좋은 삶이 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강의 중에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 역사상 지금 유행하고 있는 이 코로나19와 비교할 수 있을 만한 역병, 어떤 것이 있었는지. 뭐 가장 유사한 게 스페인 독감일 것 같아요. 스페인 독감이 그것도 비슷한 바이러스였거든요. 그것도 유전자 타입도 뭐 비슷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이후에 무슨 뭐 우리가 메르스니 사스니 이런 것들을 경험해 왔잖아요. 이제 그것은 그때는 그렇게 대충 지금처럼 확산되지 않고 정리가 됐었지만, 지금 그게 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근데 가장 쉽게 비교할 수 있는 게 스페인 독감이고요. 스페인 독감에서 우리가 인류가 했던 행동들을 우리 거의 다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에 대한 연구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지금 그게 확산이 안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요, 서양인들이 그때는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거든요. 이게 바이러스 때문에 그야말로 괴질이었어요. 뭔지 몰랐어요. 뭔지 모르고 그냥 속수무책으로 죽어나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였다고 하는 사실은 어떻게 밝혀지냐면요, 그때 죽은 사람 중에서 동토에 묻혀서 부패되지 않은 시신에서 채취한 그 유전자예요. 거기서 이제 이것 때문이라고 해서 나중에 밝혀진 거거든요.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원인이 뭔지 몰랐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상식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보면은 거의 그때 찍은 사진 보면요, 동서를 막느라 거의 대부분 마스크 쓰고 있어요. 서양 사람들 요즘 안 쓰잖아요. 100년 전에는 썼어요, 걔네들이. 그리고 그 신문 기사에 보면요, 뉴욕 같은데 뉴욕 전차 타는데 마스크 안 썼다고 싸우고 그런 사례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기억하지 못하다 잊어버리고 다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역사에서 배우지 않았던 그 사례인 거죠. 그러니까 이번 사례에서는 그때 다시 이제 리바이벌에서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새로운 노마를 만들고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만들고 있는 그런 규범들이 어떤 표준이 될 수도 있겠다. 꼭 표준이 되어야 되는 건 아니죠. 예를 들면 뭐 다른 나라에서 나름대로 다른 전략이 성공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요했다.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까 강의 중에 하셨던 말이 바로 떠오르더라고요. 실패로부터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 사실 성공 신화를 계속 써온 정말 보기 드문 나라 가운데 하나인데, 사실 이 스페인 독감 얘기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름은 들어봤겠지만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히려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더 많이 들어봤던 게 사스와 메르스 사태와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더 많이 언론에서도 나왔는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사스, 메르스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에 겪었던 일이고, 또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세게, 특히 사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하게 겪었죠. 어찌 보면 유럽이나 미주에 비해서 중국과 한국이 현재 다른 방식의 방역 모델로 평가되고 있지만 그래도 성공적이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던 중요한 이유는 얼마 전에 실패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메르스 때 얼마나 혼란스러웠습니까?
뭐 병원이 다 뚫리고 삼성이 뚫리고 말이죠. 그것도 그걸 쉬쉬하고 정보 공개 안 하고 그랬던 것이 이제 이번에 교훈으로 남아서 미리 대비한 거가 첫 번째 굉장히 큰 거고요. 그리고 그건 나중에 읽어보면 다 놀랍더라고요. 우리 관료들이 이렇게 유능했나? 그래서 딱 첫 뉴스가 나오자마자 전국에 있는 진단 개발하는 업체들 다 불러 모아요. 그래서 서울역에서 또 회의를 했대요. 그래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해놓고서는 바로 개발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자가 생기자마자 바로 검사를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충분히 그 분량을 확보하고 있었고, 뭐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그걸 확보를 못 해갖고, 뭐 예를 들면 미국 같은 나라도 우리가 갖다 준 거 아니에요. 뭐 누구 사위 뭐 그래갖고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한국에 손을 벌렸던 거 아닙니까? 이제 그게 이제 아주 가장 주요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메르스의 경험이죠. 메르스의 경험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거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정보 과학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또 어마어마하게 큰 역할을 했어요. 앱 깔고 말이죠. 요즘에 그 어디 가면은 다 또 이거 QR 코드 찍고 들어가잖아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이제 다 뭐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하는 거라고 서양에서는 얘기하지만 그거 아니었으면 우리 통제 못했을 것 같아요. 지금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하는지 참 말도 못해요. 어디 그냥 밥을 먹으러 가도 식당 사장님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건 처음 봤어요. 맞습니다. 지금 사실 날짜로 보면은 이제 오늘이 또 이 할로윈 데이라고 해서 근데 뉴스 가운데 반가운 것 가운데 하나는 일부 클럽이라든가 그런 그 유흥업소에서는 자발적으로 그 며칠 휴업을 하겠다. 왜냐하면은 당연히 오늘 내일 어제 오늘 같은 날들이 매출이 크겠죠. 하지만 그 며칠의 장사 때문에 몇 개월을 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커다란 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런 선택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 방역과 관련된 선택이 바로 그런 것과 동일한 방식인 것 같아요. 자, 근데 저는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스페인 독감 1918년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왜냐면 제 기억으로 보면은 80년대까지 외국 여행을 다녀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88년 올림픽 이후에 갑자기 폭증을 했다라고, 뭐 외국 여행 안 다녀오신 분들이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니까. 그래서 추석 때는 오히려 국내 인구가 줄어들죠. 워낙 많이들 나가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세계적인 감염병이 대유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납득이 되는데 1918년도에 정말 전 세계에서 억 단위의 사람들이 감염이 되고 뭐 1000만 단위의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게 쉽게 이해가 안 되는데 도대체 이 역사 속의 역병과 지금 우리 시대의 역병하고 이게 어떻게 구분이 가능한지. 스페인 독감 같은 경우에는 인구 이동이 많았죠. 왜냐하면 1차 대전이 끝날 때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끝나서 전쟁터에서 집으로 돌아간 군인들이 주로 매개체 역할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는 그럴 수가 있었고 전 세계적으로 퍼졌던 것이 아마 그런 거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 전쟁 때문에. 전쟁 때문에. 전쟁 참 이게 아까도 이제 그 강의 중에 그런 말씀하셨지만 이 전쟁이 일어나면 전투를 하다가 죽는 사망자 수보다 그로 인해서 생기는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자 숫자가 더 많았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얘기를 한번 더 해주세요. 그건 아까 했던 얘기고요. 스페인 독감 관련해서 한 얘기 하나만 더 추가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왜 스페인 독감이 됐는가 하는 얘기예요. 이건 되게 재밌는 얘기거든요. 1차 대전과 관련됐다고 그랬잖아요. 전쟁 말기다 보니까 각국에서 정부를 통제합니다.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데 보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과 아주 큰 차이점인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 스페인은 중립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중립국에서는 보도 통제를 안 해요. 그러니까 모든 보도가 스페인발이에요. 실제로 가장 많이 죽은 건 미국이거든요. 근데 이게 스페인 독감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된 거죠. 이게 질병에 이름을 붙이는 거를 보면요. 그런 게 많아요. 예를 들면 르네상스 이후에 또 전 세계적으로 많이 유행했던 게 매독이 있었거든요.
매독이 있었는데 매독에 대한 이름을 갖고 또 엄청나게 싸웁니다. 이게 뭐 프랑스 병이다 뭐다. 이게 정치인 거예요. 지금도 일부 정치 세력은 우한 폐렴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그 질병이라고 하는 그것을 어떤 그 이념과 덧붙여서 정치적인 어떤 입장과 덧붙여서 이름을 갖다 붙이는 그런 아주 못된 버릇들이 그때부터 있었던 거죠. 근데 스페인이라는 이름은 우리는 부정적으로 기억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긍정적인 겁니다. 네. 인식을 바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스페인에서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를 했기 때문에 그게 잘 알려지게 됐고 그래서 스페인이 오히려 오명을 뒤집어 썼다. 오명이 아니라 앞으로 인류가 이 감염병과 관련해서 공동의 지혜를 모아야 되는 새로운 이정표로서 스페인 독감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겠네요. 실패의 역사의 첫 번째 장을 장식하는 굉장히 좋은 그 이야기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질문을 하나만 더 여쭤보고 좀 쉬었다 가려고 하는데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의학이 발달된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역병에 대해서 우리가 속수무책이다 싶을 정도로 특히 유럽 사회 같은 경우는 저도 놀랐는데 우리 사회의 보건 분야가 이렇게까지 놀라울 정도로 잘 돼 있었나? 아마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굉장히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상황인데 유럽이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놀랐을 것 같아요. 왜 우리보다 훨씬 의학이 발달됐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사회들이 이렇게 속수무책이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료 시스템에 있어서는 우리가 모범적으로 꼽는 나라가 영국이잖아요. 국가보건의료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한 반세기 정도 아주 모범적으로 운영이 됐고 지금 잘 운영이 돼요. 문제는 뭐냐면 개인의학이었다는 거예요. 개인의학. 개인에게 치료를 하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효율적이었는데 공중보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병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대비가 안 돼 있었다고 볼 수가 있죠. 영국도 그 19세기에 그 유생개혁 운동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났던 나라고 유생개혁에 성공했던 나라거든요. 콜레라가 엄청나게 유행했을 때 아주 역학 조사를 통해서 그거를 컨트롤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질병이 없었기 때문에 그 경험을 축적할 기회가 없었던 것 또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80년대 이후에 전 세계를 강타했던 신자유주의죠. 그래서 그 의료 서비스도 영리를 추구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각국에 도입이 되죠. 그래서 이번에 무너진 나라들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태리 같은 나라도 사실은 아주 좋은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들인데 이것이 그 신자유주의로 인해서 공중 보건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답습돼 있었죠. 아주 약화돼 있었죠. 그러니까 질병을 개인으로만 봤던 것, 개인의 관점에서만 봤던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다시 크게 보면은 의학 전체의 패러다임이 어떤 적대적인 관계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 기계적인 관계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 그러니까 질병을 물리쳐야만 될 것으로만 생각했다는 것. 우리 인식 속에 남아있잖아요, 아직도요. 질병은 물리쳐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투병이라고 그러잖아요. 병과 싸움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패러다임이 이제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책을 한 권 소개를 해드리면은 그런 재밌는 책이 한 권 있어요. 제목이 뭐냐면요. 아파도 미안하지 않습니다. 조한진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이 양반이 자기 경험이에요. 자기가 원인도 밝혀지지 않은 통증을 굉장히 호소를 해요.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썼던 책이 그거거든요. 뭐냐면 우리는 아프면 미안해만 했어요, 여태까지는. 왜냐하면 그거는 질병의 책임을 개인으로 돌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무슨 예를 들면 택배 기사들 막 죽어나가잖아요. 그런 것들도 사실은 아주 짧게만 보면은 그냥 과로잖아요. 근데 과로의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아프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파서 출근을 못하면 미안해야만 했어요. 근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 그럴 필요가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요즘에 우리 코로나의 표어 중에 하나가 아프면 쉽니다 하잖아요. 아프면 직장에 가지 않습니다잖아요. 근데 거기 그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 코로나에 이제 우리가 긍정적인 요를 많이 있습니다만
부정적인 측면이 뭐냐면 이것도 부담이 불균등하게 분포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집중이 된단 말이에요. 질병의 부담이. 이것이 또 하나 우리가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병을 아까 공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같이 나누는 것, 질병의 부담을, 그 고통을 우리 함께 나누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개념을 갖고 가야 되고 앞으로 의학도 그렇게 가야 되고 정책도 그렇게 가야 되고 이것이 이제 저처럼 의학계 내부에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가져야 될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강신익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는 그런 얘기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보통 우리는 의학하면은 병든 사람을 치료한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아까 이제 의자를 소개해 주시면서 의병, 의인, 의국 세 가지를. 근데 사실 이 황제내경이라고 하는 책에서 말하는 의학의 이념은 양생이거든요. 나의 삶을 돌보고 기르는 것이라고 하는 차원인데 그 중에서도 병이 났을 때 치료한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미병. 그러니까 건강이라고 하는 개념을 제시하지 않고 아직 병이 나지 아니한 상태를 끝까지 살아있는 동안 유지하고 가는 것. 오늘날 개념으로 이야기한다면 결국은 예방의학적인 차원이죠. 근데 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체의 질병이 났을 때를 치료한다라고 하는 개념과는 전혀 다를 수밖에 없겠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사회적이고 공동체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이 의의 영역이 전통사회에서 질병을 치료한다라고 하는 의술의 영역도 있지만 사실은 공동체 그리고 국가, 사회 전체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것은 퍼블릭한 것이고 그것은 공적 책임의 영역 속에 여전히 남겨두어야만 한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한국이 그러한 공적 책임의 체계를 우연히 갖고 있었고 최근에 훈련을 해왔고 그리고 상당히 헌신적인 그 의료진들이 많았고 또 국민들의 참여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날 K방역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렇게 해서 1부는 마치고 쉬고요. 그 플로어에 계신 분들 그리고 이제 방송을 통해서 듣고 계신 분들도 이 질의응답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방송을 통해 보고 계신 분들은 그 방송에 그 문자를 올려주시면 그걸 취합해가지고 저희가 시간 닿는 대로 그 여쭤볼 테고요. 그 다음에 여기 플로어에 계신 선생님들도 혹시 이 질문지 바깥에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그 메모를 해서 전달해 주시면은 그 2부 때 그리고 2부 마치고 3부 때 그 부분들까지 반영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주소재 중천철학도서관 중천학당 그 유튜브 방송입니다. 첫 번째 기획으로 인문 토크 뉴노멀 시대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부산 치의학전문대학원의 강신익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1부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예, 재밌네요. 그 선생님이 유튜브시잖아요. 아이, 저 아마추어, 한참 아마추어죠. 그 방송 하신 지 꽤 되셨는데 얼마나 되셨죠? 아이, 근데 이 방송 내용이 저는 학생들 강의하는 내용을 올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방송 홍보해드리려고 일부러 이렇게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데 그 방송 제목이 유튜브에서 검색할 때 뭐라고 치면 되죠? 제 이름 치면 되고요. 몸수다 이렇게 해서 몸수다. 몸수다. 몸들의 수다. 몸에 관한 수다가 아니라. 그렇죠. 몸들이 이렇게 수다 떠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제가 책을 2권을 갖고 왔는데 요게 이제 그 오늘 이야기하신 부분 중에서 그 몸을 어떻게 봐왔는가. 이게 이제 서양 의학적 관점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 동서양의 관점을 중행무진 누비면서 들은 책이고요. 첫 번째 대표적인 저서고 잠깐 들어주시죠. 예, 제목이 재밌습니다. 불량 유전자는 왜 살아남았을까? 왜 살아남았을까? 아까 말씀하실 때 면역력이 강하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 투병, 즉 세균이든 바이러스든 질병의 요인이 되는 것과 싸워서 이기겠다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서로 잘 친하게 오랫동안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오히려 더 그 생명을 유지하고 천수를 누리는데 더 좋은 방법이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셨는데 자 이제 2부에서도
계속 이어서 우리가 이제 주목하는 부분이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분명히 이제 우리는 생물학적인 신체를 갖고 있지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들과 사람이 함께 사회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면서 더군다나 경제 활동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지금 감염병의 문제도 사실은 방역의 차원에서만의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다양한 기준들을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여러 국가나 사회마다 다른 차이점들이 있는데 먼저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면역이다라고 하는 말은 생물학적이고 의학적인데 분명히 면역이 사회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분명히 이것은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차원과도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역이라고 하는 말이 질병도 있지만 우리가 공적인 그 역할을 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개인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함께 그 해결해 나가야 될 뭐 극복이라기보다는 함께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인생이라는 것은 원래 그런 거 아닐까요? 인생은 목표를 정해서 그냥 앞만 보고 가는 그런 인생은 이제 끝났잖아요. 그죠? 우리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지금까지 잘 살게 됐는데. 선생님은 앞만 보고 살아오셨나요? 이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강신익 교수님이 본래 치과 의사시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치아를 뽑고 아픈 환자들 돌봐주고 하는 게 앞만 보고 사시는 것 같은데 인문학에도 관심 많고 철학에도 관심 많고 더군다나 지금 유튜버로서 방송까지 만드시는데 너무 좌우에도 한눈을 많이 파신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저는 나름대로 그때 문제를 풀면서 살아왔다고 생각해요. 앞만 보고 갔다기보다는 그때 인생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예를 들면 뭐 수험생 때는 입학하는 게 목표였잖아요. 근데 입학하고 나니까 삶이 재미가 없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가 치과대학을 다닐 때인데 치과대학을 갔을 때는 이제 한 가지 목표가 있었죠. 이제 여기 가면은 돈도 많이 벌고 편하게 산대더라. 그래가지고 입학을 했어요. 근데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다 한눈을 팔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한눈을 팔았다기보다는 내 문제였죠. 내 문제가 재미없는 게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앞만 보고 살아간다는 것은 재미가 있든 없든 간에 그냥 앞만 보고 가는 거일 텐데 그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다 보니까 한눈을 팔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앞만 보고 간 거고. 그래서 어영부영 졸업을 하고 뭐 치과의사로 살다가 보니까 또 한동안 또 재미도 있었어요. 한동안 몇 년 동안 재밌게 하고 환자도 보고 하다가 돈도 좀 벌다가 그러다가 그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평생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과연?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그러면 뭐 대안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그때 그러고 나서 그때 이제 결정한 게 이제 떠나기로 한 거고 그래서 공부를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치과를 접고 유학을 가서 이제 철학 공부를 좀 했죠. 그래서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거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앞만 보고 살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왜냐면 내 문제를 그때 생긴 문제들을 풀면서 살아온 거니까.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항상 문제를 풀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는 문제가 주어진 답만을 찾아가는 게 인생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남들이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는 사실은 그거는 문제 해결이 아니잖아요. 자기 스스로 문제를 찾고 그 문제의 원인을 나름대로 청찰을 하고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인생 아닌가. 네, 이 말씀을 좀 우리 주제랑 관련시켜서 다르게 이제 질문을 던져보면 그동안은 작은 문제를 풀다가 살아왔는데 작은 문제만 푸는 것이 마음에 차지 않았다. 좀 큰 문제를 풀어보자. 무슨 얘기냐면 이 개업이로서 이제 치과 병원을 열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치아를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질병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 전체 혹은 나아가서는 인간 전체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그 모든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이 치료의 문제를 생각해 보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몸의 문제가 아니라 몸들이 함께 공존하는 사회. 이게 이제 아마도 이 정치적 규범으로서의 면역 이런 식의 표현을 쓰신 것 같은데 한국에서 보통 정치적이라고 하는 말은 정쟁적인 것에 대해서 정치적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의미가 아니라 폴리티카를 하다라고 하는 말의 본래 어원이 폴리스로부터 온 것이니까 사실은 폴리스는 도시 공동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감염병이 나 혼자 조심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풀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만나고 이 얘기는 어떤 식의 규범들을 창출해서 그것을 함께 지켜나갈 것인가 이런 방식의 문제를 푸는 쪽으로 관심이 커졌다. 이런 뜻 아닌가요? 뭐 꿈보다 해몽이 좋네요. 원래 제가 전공이 해몽이 전공이에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섞게 되죠. 그러니까 보통 공부를 하면은 전공을 선택해서 그것만 파잖아요. 근데 그건 전 공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김수현 박사도 도거 철학이 전공이지만 지금 뭐 별의별 거 다 하고 있잖아요. 제가 별의별 거 다 하고 있나요? 근데 그게 하다 보면은 그게 어느 순간 전혀 연관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딱 맞아서 연결이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아까 김수 교수가 얘기했던 양생의 문제예요. 이게 전통사회에서 양생했잖아요. 삶을 기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거를 주로 살았는가 하면 위생의 삶을 살았어요. 위생. 삶을 지키는 거였거든요. 삶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삶을 지키는 거였어요. 좁죠? 그러니까 양생이라는 개념이 훨씬 더 크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저 책을 쓸 때 공부를 할 때는 이 전통의학과 서양의학이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전통의학에서 많은 개념들을 이제 얻어왔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병이라는 개념도 거기 있는 거거든요. 전통의학에서는 건강이 아니라 미병이에요. 건강이란 말이 없어요, 아래 우리 전통 사상에는. 건강이란 말이 한 100년 전에 만들어진 말이에요. 그것도 일본 사람들이 번역한 거거든요. 건강. 튼튼할 건에 편할 강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좁은 의미거든요. 그렇죠? 튼튼한 거예요. 튼튼한 거. 튼튼하기만 하면 건강하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삶이라는 게 튼튼하다고만 해서 건강한 게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페인 독감에서는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전통의학에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올 수가 있다는 거고요. 건강이 아닌 미병. 그다음에 서양의 위생이 아닌 양생. 뭐 이런 것들을 개념을 추스리다 보니까 그러고서 또 이제 과학적인 의학을 공부를 해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진화나 뭐 인지과학이나 면역학이나 이런 거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아주 이 의외의 지점에서 동양과 만나더라고요. 동양 사상과 만나더라고요. 똑같이 만나는 건 아니지만 똑같지는 않지만 변주를 하는 거죠, 다시. 그래서 그 개념들을 다시 이렇게 새롭게 해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지금 이제 융합의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이제는 한문만 파갖고는 안 되는 세상이잖아요. 그 직업도 뭐 평생 직업이라는 건 없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것저것 한눈을 파는 것이 우리가 잘 사는 거 아닌가.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정치적 역학이라고 표현하시니까 이게 규범을 정한다라고 하는 차원도 중요하지만 더 와닿았던 건 뭐냐면 사실 원주만 하더라도 이렇게 도시가 크지 않았잖아요. 주변에 이제 군이라든가 이런 데 인구가 주로 이 지방의 중점 도시들로 인구가 밀집하고 이 인구가 밀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 사이 접촉의 빈도와 거리가 많아지고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게 어찌 보면은 이 감염병과 관련해서는 더 이 좋지 않은 상황 아닌가요? 꼭 그렇게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접촉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접촉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단순한 물리적인 접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물 문화적인 접촉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서로 소통이라고 하는 개념, 그러니까 물리적인 경계가 아니라 어떤 그 심리적인 경계 또는 정치적인 의미에서 그런 경계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개인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디비주얼이잖아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존재가 개인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민이잖아, 인. 그것도 뭐 계급적 의미가 있다며요. 인이란 말과 민이란 말이 또 다르다며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같이 모여 사는 그런 존재고 또 서양에서도 폴리스였단 말이죠. 공동체 생활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 이거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고립해서 할 수 없는 존재인 거 틀림없죠. 그래서 물리적으로 가까워졌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떤 규범을 거기서 새로 만들어 나가느냐. 모여 산다 할지라도 거기서 어떤 규범을 만드냐에 따라서는 전혀 다른 결과가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참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모여 살지만 뭐 사회적 거리두기 한다고 하지만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강점으로 작용하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쿠바라는 나라를 아시잖아요. 쿠바. 쿠바라고 하는 나라가 참 재미있는 나라입니다. 굉장히 가난하잖아요. 굉장히 가난한데 거기는 코로나를 상당히 잘 극복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는 검사도 잘 못하고요. 앱도 없어요. 앱도 없는데 거기 앱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그 가정 방문 의사들이에요. 근데 가정 방문 의사, 그러니까 거기는 기본적으로 마을에 의사들이 꼭 있거든요. 그러면 마을 주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사태는 어떻게 하냐면 각 가정을 방문해요. 가정을 방문해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물어보고 말을 하고 서로 소통해요. 그러니까 거리를 두고 소통을 하면서 거기서 누가 발생했다고 하는 것을 바로 체크를 해요. 이건 하이테크가 필요 없어요. 그냥 사람 간의 관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아주 짧은 거죠. 물리적인 거는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즘에 코로나 블루 뭐 얘기하잖아요. 고립된 삶을 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있는데 거기서는 그것이 극복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시시콜콜한 얘기까지도 하는 거죠. 시시콜콜한 얘기를 한다면은 그러면은 그거는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의사들이 그 지역 사람들이 일일이 다 알기 때문에 그걸 통제하는 방법도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강제력이 아니라 서로 그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한국이 그런 고도의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이걸 통제를 하고 있다면 쿠바 같은 나라는 아주 원시적인 방법을 통해서 상당히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나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진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사실 좀 당혹스럽기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는 이제 쿠바라고 하는 나라가 상당히 의료에서는 굉장히 선진국이다라고 하는 거를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됐지만 제가 처음 신기했던 건 뭐냐면은 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007 시리즈에서 할 때 전 세계를 정복하려고 하나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굴을 바꾸려는 수술을 할 때 가는 데가 쿠바예요. 혹시 영화 장면에서 그런 기억 안 나오시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왜 하필이면 쿠바로 가지? 쿠바는 못 사는 나라 아닌가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봉쇄 정책으로 인해서 에너지 자급부터 등등하고 거기가 이제 사회주의 의료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의료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뭐라 그럴까 거기도 국가 무상 체계인가요? 그럼요. 그리고 우리 쿠바 그러면 딱 떠오르는 인물 있잖아요. 체게바라. 체게바라가 의사잖아요. 체게바라가 의사하고 그 사회주의 의료 체제를 가장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나라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중국이나 북한은 다 무너졌잖아요. 다 무너졌는데 여기는 아직도 경제 봉쇄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그것이 가능한 것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어떤 로테크, 그러니까 아주 첨단이 아닌 그런 원시적인 테크놀로지가 많이 발달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쿠바 가면은 지금 이제 관광 상품으로 됐는데 거기는 아주 오래된 자동차들이 많이 굴러다니죠. 1950년대에 만들어진 자동차들이 쿠바에 건너갔는데 거기서 돌아다니다가 경제 봉쇄가 되니까 부품을 못 구해요. 근데 이걸 굴려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부품을 개발해서 그걸 굴리는 기술이 개발된 거죠. 그래서 자동차의 수명이 가장 긴 나라가 쿠바다. 근데 사람들도 오래 살아요. 근데 거기는 보면 예를 들면 보통 통계를 보면 이렇거든요. 대개 한 10,000불까지는요. 1인당 GDP가 10,000불까지는 이 수명이 이 GDP에 비례해요.
못 사는 사람들은 일찍 죽고 많이 버는 사람은 오래 살거든요. 근데 10,000불 넘어가면 이게 달라져요. 10,000불 넘어가면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그게 보면은 추세가 보이는데요. 그런 나라 중에서 오래 사는 나라가 있고 못 사는 나라가 있어요. 예를 들면 30,000불이잖아요. 미국 같은 30,000불, 40,000불 높잖아요. 근데 쿠바는 10분의 1이에요. 미국에. 근데 평균 수명 곡선을 보게 되면 쿠바가 더 위에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건 건강 정책에서 이제 아주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요. 건강을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많은 것들이 있겠잖아요. 지금 말하는 것처럼 국민 소득도 있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불평등이냐, 평등이라는 거예요. 못 살아도 평등하면 오래 산다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잘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얘기인데, 그건 아주 대규모의 그 통계 수치를 통해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코로나 같은 역병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남미 쪽에서 그 의과대학에 유학을 가려고 하면은 미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쿠바로 간다. 이게 일상적인 현상이었죠. 일반적인. 그렇지는 않은데 예를 들면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쿠바 안 가죠, 절대로. 근데 이제 베네수엘라나 이런 데서 남미 쪽 사람들은 거기는 쿠바가 이거 국가 정책으로 남미 다른 나라 지역 사람들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리고 세계 어떤 그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가는 의사들이 쿠바 의사들이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이제 쿠바 의사들은 못 살아요. 그러니까 서방 세계 의사들은 절대 안 가죠. 그런 아쉬움이 있었겠네요. 자, 근데 아마도 요즘에 이제 언론을 통해서 엊그저께 그 뉴스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K 방역만큼이나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던 또 한 나라가 있죠. 그 스웨덴. 특히 이제 집단 면역을 공식적으로 그렇게 인정하진 않았지만, 그와 같은 방식으로 극복하려고 했다라고 이제 공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집단 면역 정말 가능한 건가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성공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는 질병들에 대해서는 적용이 됐죠. 지금 우리가 독감 예방주사를 맞는 것도 그런 거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때 그 백신에 대한 불신이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 그 예방주사 안 맞췄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비율이 쭉 떨어지거든요. 보통 60%를 정도를 기준으로 보는데 비율이 쭉 떨어지니까 홍역 발병률이 팍 올라갔어요. 근데 그건 바로 그런 집단 면역이 작동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자연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질병에 따라 달라요, 또.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다른 질병에서 배운 걸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스웨덴도 스웨덴이 예를 들면 집단 면역을 공식적으로 표명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그랬잖아요. 마스크 안 쓰고 막 다 일상생활 다 하고. 근데 거기 사망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아마 기사들 보면은 안 통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최근에 이제 조금씩 연구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코로나에 걸렸던 사람들 이제 항체 면역이 생겼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검사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한 2, 3주 지나면 없어진대요. 그러니까 다른 질병 같은 우리 홍역 같은 거는 뭐 거의 평생 가잖아요. 한번 생기면. 근데 얘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혀 새로운 놈이 나타난 거죠. 전혀 새로운 놈이 나타난 거고 인간이 겸손해져야 되는 게 바로 그거죠. 우리가 집단 면역이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성공적으로 통했던 질병들이 있었던 반면에 코로나에서도 그러냐? 물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은 뭐 제가 그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안 통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통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우리 정책이 오히려 더 바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 말씀은 이제 많은 분들이 언론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백신이 개발되었다. 혹은 뭐 치료제가 곧 그 환자들에게 직접 투입이 될 거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내년 연말이 되기 전 2021년 연말이 돼야지만 충분한 양의 백신이
전 세계 인구에게 공급이 되고 실제로 투약이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반면 지금 강신익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은 이제 그런 세계는 오지 않는다. 이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는 과거의 삶과는 우리가 마스크 쓰고 하는 게 일상화된 이것이 새로운 일상으로 정착이 되고 끝까지 간다. 이런 얘기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뜻인가요? 또 다른 또 변수도 있겠죠. 우리가 앞으로 죽을 때까지 마스크 쓰고 살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뭔가 또 새로운 변화가 생기지 않겠나? 어떤 생태적인 어떤 변화가 또 생길 것 같고요. 코로나라고 하는 것들도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걔네들도 계속 변할 거고, 어느 정도 희생이 있을 것이고, 또 그런 속에서 또 어떤 새로운 균형이 찾아질 거라는 생각을 해요. 뭐 그게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간에 여태까지 우리가 인류가 경험해 온 질병들에 비추어서 봤을 때 많이 다른 측면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진화라고 하는 그런 알고리즘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진화의 관점에서 보면 얘네들이 약독화될 것이다 라는 거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방역에 해나가고 있으면은 얘네들도 독성이 좀 약화되지 않겠나. 그러면서 새로운 노말이 이제 만들어질 것 같다. 근데 그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 요즘 이 말씀 들으니까 섬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게 그러면 일상이 이렇게 고착화될 거냐 그랬더니 답변하신 말씀이 모르겠답니다. 모르겠답니다. 그런데 또 그 뒤에 하신 말씀이 그러나 희망은 있다. 희망은 있다. 결국은 생태적 균형에 도달하는 건가요? 그렇겠죠. 말하자면. 근데 생태 균형이라는 것도 계속 변하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과는 좀 다른 그런 상태에서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가 좀 착해져가지고 조금 착해지지 않겠냐. 네, 착해져가지고 기침하고 좀 감기 앓듯이 앓다가 사라지는 그런 정도의 질환으로까지, 왜냐하면 지들이 살아남으려면 지들도 그런 타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사실 이 과학적인 차원의 문제는 사실 전문가들의 영역이고 그분들의 판단에 우리가 얼마큼 협조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인데,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협조하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사실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탈리아 봉쇄했고 영국도 봉쇄했고 프랑스 봉쇄했다가 다시 재확산이 일기 시작해서 또 프랑스에서는 봉쇄한다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졌죠. 또 다른 영국 같은 경우도 부분 지역 봉쇄를 시행하기로 했고요. 우리는 다행히 그런 일까지는 일어나고 있지 않은데, 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마도 가장 커다란 문제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아까 조금 논의가 나왔지만, 과연 이 한국의 현재 K방역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방역의 시스템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 억압적인 도구가 되는 것 아니냐. 역시 이 물음은 피해 나갈 수가 없는 영역인 것 같은데, 선생님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 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우리는 아주 다차원적으로 감지를 받고 있어요. 보세요, 저 CCTV 없는 데가 있나 보세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무슨 누가 나쁜 짓 했다 그러면 바로 뜨잖아요, 인터넷에.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것이 새로운 규범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 앱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 그 동선이 공개되는 것에 대해서 서양 사람들보다 거부감이 적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요.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 얘기할 때, 뭐 사회계약론 얘기할 때 토마스 홉스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리바이어턴, 그래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일어나고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계약을 맺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그건 기본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기본으로 한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미 뛰어넘은 것 같아요. 자유의 개념이라는 걸 뛰어넘은 것 아닌가. 우리 새로운 자유의 개념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K방역이 K방역으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의병만은 아니라 의국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이고, 예를 들면 보세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트럼프하고 방역 담당자들하고 항상 알력이 생기잖아요. 그 같은 그 보세요. 그 누구죠? 그 백악관 안에 있는 그 여성 전문가 있었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말도 안 되는 얘기 했잖아요. 뭐 소독제를 주사를 하면 어떠냐.
그때 그 뒤에 앉았던 그 방역 담당자 표정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미치겠다는 표정을 짓고 앉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가 그렇다고 해서 전문가가 무조건 옳다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분명히 어떤 정책 상호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야 되는 거지만 정치 권력이 그걸 무조건 억압했을 때 생기는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조화 균형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전문가를 무조건 믿어서도 되는 건 아니고 그 전문가는 그 영역에만 전문가지 그걸 정책에 옮겨서 실제로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또 다른 여러 가지 많은 행정력이라든가 뭐 언론의 문제도 있고 아주 복잡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되는 문제지. 근데 우리는 비교적 그것이 전문가에 대한 신뢰도 어느 정도 형성이 되었고, 그다음에 정치 권력도 믿을만 하고 지금은 어쨌든 간에 과거에 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두 개가 맞아서 된 거지 어느 한 영역에서만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유의 개념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서양 철학에서 말하는 자유라고 하는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더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은 그런 개념이 실제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개념인가? 왜냐하면 동양 철학 공부해온 저한테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서양 철학이니까 몰라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내 몸으로 내가 가질 수 있는 자유의 종류가 실제로 얼만큼 되는가라는 기준에서 따져보면은 책에만 나오지 내가 정말 갖고 있는가 하는 의심이 들 때가 많거든요. 예컨대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중국의 유학자들이 쓴 최근에 논의에서 나온 표현이에요. 이게 중국의 방역 현실을 보여주는 건데 국가는 당신의 침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조차도 알아야 한다. 이게 굉장히 지명도 있는 학자의 논문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래야 사회의 규범이 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결사적으로 반대를 해요. 바로 거기에 대응하는 가장 중요한 우리가 서구로부터 배워온 이 자유에 해당되는 개념이 프라이버시인 것 같은데 이 감염병의 영역에서도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디까지 존중될 수 있는가? 라는 방식으로 질문을 해야 이게 실효적인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유라고 하는 추상적인 논의가 아니라.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시위에 나와서 하거나 혹은 그 부분하고 경제활동.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어느 시간에 어디에 가서 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 공개해야 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 라면서 이 방역 정책에 대해서 불편함을 호소하거나 비판하거나 하는 논의가 한편이라면 이 영리활동이죠. 경제적 삶을 무너뜨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영업을 해야 되고 장사를 해야 되고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이 부분이 아마도 우리가 많이 느끼는 그리고 실제로 서구에서 상당히 시위가 일어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상식으로 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예를 들면 뭐 미국에서는 시위대가 총을 들고 무슨 의사당에 쳐들어가는 일까지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유럽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진대요. 예를 들면 뭐 체코 같은 나라는 구공산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위를 한다는 거예요. 자유를 달라고 자유를 억압하지 말라고 시위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건 참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죠. 그게 왜 자유냐? 자유라고 하는 것을 아주 지극히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것이지. 그리고 그것도 잘못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때는 자유라는 개념이 필요했었지만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침실까지 침범해서는 안 되겠지만 약간 그 일정 정도의 수준에서 해결하는 것들은 분명히 필요한 거죠. 실제로 서양 사람들도 그런 일을 이미 하고 있어요. 자유를 뭐 무한대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걔네들도 이미 그렇잖아요. 그 자유를 그렇게 무한대로 보장하는 사람들이 무슨 다른 나라는 그렇게 마음대로 쳐들어가나요? 그러니까 그거 자기 편리한 대로 해석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유라는 개념조차도. 근데 더군다나 지금과 같은 그 모든 사람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유라고 하는 그 추상적 개념 하나 가지고 그걸 주장한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된 7분 7답은 다 마쳤는데요. 그 이제 플로어에 계신 그 분들의 질문, 그리고 방송 시청하시면서 올리신 질문들이 있으면 이제 그 질문들을 가지고 네, 고맙습니다. 네, 보면은 이제 첫 번째 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요거는 좀 간단한 질문인 것 같아가지고 네. 그 유튜브 방송을 그 시청하신 유튜브 시청자분께서 가족 간 발병이 많다. 근데 집에서도 마스크를 쓰기는 어렵지 않느냐. 집안에서 방역을 할 때 필요한 어떤 일정한 가이드가 있다면 좀 그런 걸 좀 소개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그거는 제 능력에 벗어나는 제 능력에 벗어나는 건데, 글쎄요, 그건 집에서 마스크를 쓰고 하루 종일 있을 수는 없겠죠, 그죠? 근데 이제 공간을 따로 쓰고 그런 거는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거 자가 격리하고 있는 사람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식기 따로 쓰고 밥 먹고 바깥에 내놓고 뭐 소독해서 다시 들여보내고 뭐 이런 식의는 해야 되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그 격리 대상자인 경우에. 근데 뭐 그렇지 않은 경우에 우리 뭐 집안에서 마스크 쓸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도 생각이 많이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그래도 아직 젊은 상황이니까 그런데 제 어머님 아버님은 이제 70세가 넘은 고령자시란 말이에요. 제가 이제 오늘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신 장소에 갔다가 다음 날 부모님 댁에 방문할 일이 생긴다. 그럼 어머니 아버님 댁에 한 머무는 시간도 짧게 하고 마스크 안 벗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벗더라도 말을 안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 2, 3일 지나서 아무 이상이 없구나 싶으면은 이제 그러니까 이게 저도 모르게 이렇게 주의를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의 일상에 그 변화시킬 부분들이 사실 작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집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도 대단히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니까 질문하신 것 같은데 역시 그 강신익 교수님의 답변도 TV에서 볼 수 있는 그 질병관리청이죠. 그리고 보건복지부 관계자분들이나 이 역학 전문가분들이 안내해주고 있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스마트폰에서 매번 안내해주는 그 지시사항을 열심히 지키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질문이 나왔는데요. 원인이 일단 생태적인 문제, 그다음에 환경오염 문제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만약 관련이 있다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 국가적이든 개인적이든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것도 한마디로 답하면 잘 모르겠습니다. 이고요. 근데 좀 덧붙여 보자면 주로 이제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기후 변화다. 지구 온난화가 불러왔다. 근데 그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생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한두 가지 원인을 압축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원인이 되긴 했겠죠. 근데 그것이 그거 하나만 그 작용을 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아주 생태라는 건 엄청나게 복잡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긍정적인 측면을 보자면요. 지금 우리가 그 테크놀로지가 발전하면서 특히 정보과학이 발전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 그 머지않은 장래에 가능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소위 딥러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기계 지능을 통해서 분석할 수 있는 것들은 아마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온갖 다양한 센서들을 가지고 다니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그것들이 모아서 어떤 분석을 하면은 그 일정 정도의 그 방향을 잡아낼 수 있지는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그러면 지구 온난화를 막아야 되는 건 맞는 거죠. 다른 이유 때문에도 탄소 뭐 통제하고 하는 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직접적인 연관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워낙 그 설도 많고 그래서 근데 좀 오늘 좀 한 가지 어려운 거는 이렇게 전문가 선생님을 모셨는데 이렇게 모르겠다라고 하는 말을 떳떳하게 당당하게 근데 사실 이게
이 뉴노멀이라고 하는 말 속에 압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모르는 길을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 맞아요. 그러면은 역시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은 아까 이제 강신익 교수님께서 했던 말씀 중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동안 성공적인 역사를 써왔죠. 경제적인 차원에서든 정치적인 차원에서든 그다음에 개인의 삶의 차원에서든 전 세계에서 아마 이 제가 처음 들었던 이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게 1960년대 미국을 상징하는 표현인데 노동자가 승용차를 몰고 다니는 마이카 시대 집안에 보일러가 있고 그 욕실이 있고 뭐 등등의 이런 것들이 이제 아메리칸 드림 한국에서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것이 90년대 중반쯤에 동남아 쪽에서 코리안 드림 1990년대 초에 한국에서도 마이카 붐이 있었습니다. 노동자들이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스마트폰을 갖고 있고 근데 문제는 이런 상황들 그런 걸 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거에 성공적으로 무언가를 해왔기 때문에 무엇도 성공할 수 있다라는 방식의 것을 통해서 앞으로의 삶을 개척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한국을 제외한 거의 대다수의 나라가 실패하고 있다. 근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덜 실패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커다란 교훈을 배운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성장, 개발,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지워버리고 과거의 실패에 주목함으로써 더 큰 실패를 겪지 않은 방식으로 우리의 촉수를, 지식을, 생각을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꿔보는 것이 어쩌면 더 지혜로운 일이 아닌가. 저는 오늘 강신익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아마도 이 뉴노멀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커다란 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 시간도 다 됐고 질문도 다 마쳤고 마지막으로 그 강신익 교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인사말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아주 재미있는 모임이었습니다. 혼자 떠드는 것보다 또 그렇게 추임새도 넣어주고 또 해명도 해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재밌네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지금 김수정 교수가 말씀하신 거 관련된 건데 제가 모른다는 말을 너무 많이 했잖아요. 근데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가 모든 걸 다 알면 재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모든 걸 잘 알면 행복할까요? 우리는 모른다는 것이 오히려 축복 아닐까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걸 도전해 볼 수 있는 거고 그 새로움 속에서 또 어떤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더러 실패도 하겠죠? 실패하지 않는 삶이 좋은 삶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비교적 성공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지만 실패한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다. 그 실패해서 배우면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뭐 희생을 뭐 완전히 제로로 만들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새로운 세대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 가고 있고요. 우리가 어떤 새로운 규범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 그것이 고정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건강한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지점에서 또 다른 철학자를 인용을 하면 조르즈 깡글림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의철학자인데,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건강을 그렇게 얘기해요. 건강 우리는 뭐 이런저런 많이 정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뭐냐면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이 건강이다. 우리는 규범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를 바라보지 말고 우리 과정에 충실하면은 그게 행복이고 그게 보람이고 그게 인생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네, 2시간에 걸쳐서 강신익 교수님 모시고 이 중천철학도서관 중천학당 인문 토크 첫 번째 시간 몸의 소통 관련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방송을 들으면서 이 마지막에 그 좋은 말씀, 새로운 규범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더 쉬운 말로는 이렇게 들렸어요. 아까 하신 말씀 중에 아파도 미안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파도 미안하지 않으려면 아파도 미안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게 우리가 꿈꿔야 될 앞으로의 미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주 중천철학도서관에서 진행하는 중천학당 첫 번째 인문 토크 모두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